만약 아버지가 정승판서이거나 본인이 조선의 왕세자라면 스승을 무시해도 벌을 받지 않았을까? 현대에 무너진 교실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던, 스승 앞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던 조선의 삼엄한 사제 규범과 철저한 참교육의 실체가 지금 시작된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비극적인 풍경이다. 스승을 향한 존경은커녕 최소한의 예의조차 무너진 현실을 목도하며 교사들은 무기력하게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법과 제도가 존재함에도 교실 붕괴를 막지 못하는 무력감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조선의 선비들과 백성들은 스승을 어떻게 대했을까? 조선 왕조가 스승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운용했던 엄격하고 철저한 사법제도, 그 이면에 감춰진 기록을 추적해본다. 조선의 교육은 맹모 삼천지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어린 시절 서당에서 시작되곤 하였습니다. 엄격한 훈장 선생님 아래에서 학동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법을 배웠다. 훈장실의 회초리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바른 인간으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나침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스승은 나라의 임금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였다. 국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가르친 사부 앞에서는 제자로서 머리를 숙이고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세자마저 스승을 맞이할 때는 3번이나 큰 절을 올려야 했습니다. 궁궐 최고 권력자가 될 세자 양녕대군을 호되게 질책한 사부 이수와 스승의 편을 들며 힘을 실어준 태종의 결단은 오늘날에도 큰 울림을 준다. 조선 왕실에는 장차 나라를 다스릴 왕세자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인 세자시강원이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 왕세자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사부로 모시고 엄격한 제왕학 수업을 이수하였습니다. 세자가 사부를 맞이할 때 거행하는 독특하고도 엄숙한 의례가 치러지곤 했다. 대표적인 의례가 바로 왕세자가 사부에게 절을 올리는 세자배살의 예법이다. 왕세자는 앞들에서 사부를 향해 머리를 깊이 숙여 3번의 절을 올리며 배움을 정중히 청하곤 했습니다. 이 의식은 미래의 절대 권력자라 할지라도 학문의 스승 앞에서는 철저히 복종해야 함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태종 12년 훗날 세자에서 폐위되는 양녕대군은 사부의 엄격한 가르침과 훈육에 강한 불만을 품고 방황을 일삼았다. 혈기왕성한 세자는 공부를 게을리하고 사부의 훈계를 피하며 멋대로 행동하곤 했습니다. 사부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궁궐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었다. 세자의 반발을 전해 들은 아버지 태종 임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태종은 아들의 버릇없는 행동을 묵인하는 대신 오히려 사부의 권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기강은 스승의 권위를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고 믿은 까닭이다. 태종은 세자를 엄하게 교육한 사부 이수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히 안장과 말을 뜻하는 안마, 을 하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세자에게 사부의 훈계가 곧 국왕의 뜻과 같음을 똑똑히 각인시키는 강렬한 메시지였다. 스승을 존대하는 왕의 솔선수범은 조선 사회 전체의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한 행보였습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숙이고 국왕이 직접 사부를 비호하는 일련의 사건들은 조선에 큰 교훈을 남겼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배움을 주는 스승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확립된 계기였습니다. 스승의 말에 한번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인생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을까? 태종 14년에 도입된 혹독한 학관 예우 규정과 율곡이의의 학교 모범에 담긴 무서운 훈육 원칙을 소개한다. 이러한 왕실의 기조는 전국의 교육기관으로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은 미래의 고위 관료를 양성하는 선비들의 요람이었다. 이곳의 유생들은 남다른 자부심을 지녔으며 정치적 사안에 집단 상소를 올릴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유생들에게도 결코 넘지 못할 엄격한 법망이 존재했습니다. 태종 14년 8월 성균관 유생들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학관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하극상이 벌어졌습니다. 유생들의 기고만장한 태도는 스승의 권위를 흔드는 심각한 사태를 낳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정은 즉각적이고 가혹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태종 14년 8월 20일 실록 기사에 따르면 스승에게 항명한 유생의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선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유생들에게 과거 자격의 박탈은 단순한 학업 중단을 넘어 당대 과거 시험 기회를 잃는 가혹한 조치였습니다.
가문을 일으킬 통로가 차단되어 유생들은 낙향하는 수치스러운 신세로 전락하곤 했다. 스승에게 대항한 대가는 너무나도 무겁고 가혹했습니다. 훗날 율곡이이가 선조의 하교로 편찬한 학교 모범 사제장에서도 제자가 스승을 어버이처럼 존경하고 따라야 함을 엄격한 규범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은 불효와 다름없다는 규범적 기틀을 세운 것이다. 이처럼 조선 왕조는 도덕적 훈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과 규범으로 스승의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일은 나라의 법질서를 확립하는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조선시대에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며 임금마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도 마음껏 비판하거나 고발할 수 있었을까? 흔히 알려진 학문의 자유라는 오해와 달리 그 실상은 전혀 딴판이었다. 성종 14년 성균관의 평화롭던 교정에 스승을 비방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일부 유생들이 훈도를 무고하고 헐뜯는 고발장을 올리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를 보고받은 성종 임금은 크게 분노하며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종 14년 10월 26일 실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스승을 고발하거나 비방하는 자를 부모를 고발하는 불효죄와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선포했습니다. 효를 근본으로 여기는 조선 사회에서 이는 엄청난 반전이자 충격이었다. 조선에서 불효죄는 국왕을 배신하는 대역죄와 다름없는 매우 엄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을 낳아준 부모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스승에 대한 무고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죄로 다스려졌다. 결국 스승을 무고한 유생들은 평생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영구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가문 전체에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대대손손 안겨주는 가혹한 형벌이었다. 조정의 판결에 따라 죄인으로 전락한 유생들은 포졸들에 의해 쇠사슬에 묶인 채 머나먼 귀향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칼을 찬 채 한겨울 험난한 유배길을 가는 성균관 유생들의 모습은 큰 충격을 안겼다. 스승을 업신여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파멸인지를 경고하는 강력한 시각적 경종이었다. 이처럼 조선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임금, 부모와 동등한 천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법을 통해 스승의 권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수호되었습니다. 스승의 훈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단체로 수업을 거부했던 유생들의 말로는 어땠을까? 유생 명부인 청금록에서 제명당하고 고을에서조차 쫓겨나 소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유생들의 충격적인 처벌 사례인 유벌의 기록을 확인해 본다. 중종 31년 수도의 사학. 유생들이 자신들을 가르치는 훈도에게 불만을 품고 수업을 거부하며 스승을 배척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스승을 내쫓으려 집단 반발한 소요 소식을 들은 조정은 가차없는 결정을 내렸다. 중종 31년 5월 16일 실록에 의하면 조정은 주동자와 가담한 유생들을 청금록에서 영구 제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선비로서의 신분과 사회적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무서운 형벌이었다. 청금록에서 이름 위에 붉은 선이 그어져 지워지는 과정은 수치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명부에서 지워진 자는 과거 응시가 영구 금지되고 유림의 모든 학술 교류에서 배제되었다. 사회적 매장을 당해 가문의 큰 보람이었던 선비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가문의 수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효종 4년에는 서원에서 스승에게 무례를 범한 유생을 유림에서 축출하고 고을에서 쫓아내는 유벌 처벌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고향 땅에서조차 외면받고 쫓겨나는 형벌은 선비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법치와 유교 이념이 한데 어우러져 스승을 배신한 자를 매섭게 단죄했던 역사의 기록이다. 스승을 향한 모독은 곧 조선사회 전체의 공동체적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고한 셈이었습니다. 조선의 회초리는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에 불과했을까? 율곡이이의 경목요결에 기록된 초달제도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합법적인 훈육 규정이었다. 조선의 현인들은 가정과 서당에서 행동거지와 마음가짐을 다잡는 예절 교육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경목요결 제6장 독서장에는 학동이 나태하거나 버릇없이 굴 때 초달, 즉 종아리를 때려 훈육할 것을 합법적인 교육수단으로 명시했다. 이 종아리 체벌은 감정적인 화풀이가 아니라 제자의 바른 길을 바라는 스승의 자애로운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픔을 겪으며 눈물을 훔치던 어린 학생들은 회초리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갔다. 스승에 대한 신뢰와 공경은 엄격한 훈육과 사랑이라는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처럼 경목요결이 제시한 초달은 엄한 기강과 진정한 훈육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약속이었다. 임금과 부모,
그리고 스승은 하나라는 군사부일체의 가치.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조선이 국가의 기강을 걸고 수호했던 삼엄한 법도였습니다. 신분 질서보다 스승의 권위를 우선하며 교권을 지키려 했던 조선의 필사적 노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묵직한 교훈은 무엇일까? 조선 왕조 500년을 지탱한 가치관의 중심에는 임금과 스승, 아버지가 하나라는 군사부일체의 신념이 서 있었다. 부모가 나를 낳았고 국왕이 나를 먹였으며 스승이 나를 가르쳤다는 은혜의 일체감이었다. 군사부일체의 가르침은 조선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정신적 질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사랑방 문지방이나 서당 한쪽에 걸려있던 엄숙한 서책의 문구들은 스승을 우러러보게 만드는 일상의 가르침이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예의의 도덕적 품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실은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쓸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텅 빈 칠판 위에는 상처받은 교사들의 한숨 앤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을 뿐이다. 왕세자의 엄격한 복종도, 청금록의 준엄한 제명 처분도 사라진 교실에 사제관계는 어느새 한낱 계약으로 남았다. 조선이 법치와 규범을 동원해 교권을 지키고자 했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의 엄격한 처벌 규정들은 단지 억압의 수단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신성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마였다. 단순한 지식의 판매와 구매를 넘어 마음을 닦아주던 사제관계의 회복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필요한 과제일지 모른다. 옛 기록을 바로 보며 현대 교실의 위기를 헤쳐갈 온고지신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스승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은 우리 교육의 미래와 희망을 다시 틔우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참된 교육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조선의 법치가 남긴 무거운 교훈을 깊이 되새겨 봅니다.